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시감상 시간에는 조선의 제17대 왕인 효종이 직접 쓰고 지은 효종 어필 7원시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 릉을 다녀왔는데요. 거기 전시관에 효종이 자기 동생 인평대군과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 내용도 전시되어 있고 한데 효종대왕의 시가 글씨와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글씨를 잘 모르지만 제 눈에 봐도 썩 그렇게 잘 쓴 글씨라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정말 왕만이 쓸 수 있는 글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 한 군데 눌린 데 없고 자유롭다는 걸 넘어서 굉장히 호기롭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효종은요, 8세 때 복림대군으로 봉해져서 18세 때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삼배고구 두례를 하고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과 인평대군 셋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8년간의 인질 생활을 끝내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이 인조 아버지의 그 청나라에 대한 분노를 눈치를 못 채고 청나라에서 주는 선진 문물들을 아버지 앞에 늘어놓고서는 청나라를 칭찬하는 바람에 인조가 화를 못 이겨서 소현세자에게 벼루를 집어 던지죠. 그걸 머리를 맞고, 그리고 이제 한두 달 후에 급사를 하게 되죠. 원인 모를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인조는 급히 복림대군을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에 9월에 이 복림대군이 세자로 책봉이 되는데요. 요 시는 책봉되기 바로 전에 동생인 인평대군의 집에 가서 쓴 시입니다. 이 복림대군은요, 성격이 관대하고 너그러웠다 그래요. 위아래 누나들하고도 잘 지내고 또 형제들 간에도 우애도 있어서 청나라의 볼모 중에 있을 때 청나라가 산해관과 서역을 치러 갈 때요, 소현세자 형 대신에 복림대군이 자청해서 전쟁을 참여할 정도로 위협심이 강하고 나름대로 형을 성심껏 보필했었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인평대군과도 항상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청나라에서의 어려운 생활이라든가 힘든 일이라든가 그 자신의 포부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을 동생하고 주고받을 정도로 문장력도 뛰어났고요. 시를 통해서 현실의 암담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소회를 푸는 등 대인과의 소통에서 글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청룡 언월도라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 사진이 이 효종이 들고 다니던 청룡 언월도와 철퇴입니다. 청룡의 문양이 들어있는 반달 모양의 칼이죠. 이 칼은 의장용으로서 이렇게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것이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삼국지에 그 관우 장군이 들고 다니던 칼과 같은 거라서 관도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칼을 들고 다니면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도 잘하고 문장력도 뛰어나고 힘도 셌다고 합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시를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요, 제어옥후 소천 해서요, 짓다 혹은 제목이죠. 장소조사, 옥후, 집 뒤에요. 옥후 하면 인평대군의 집 뒤에 있는 소천, 작은 샘가에서 짓다는 제목입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청나라에 그런 치욕을 당하고 형제들은 청나라에 가서 8년간 불모로 잡혀가서 당했지만 또 반면에 그 청나라의 선진 문화를 본 거라든가 다방면으로 안목도 넓어지고 그 경험도 많이 쌓고 돌아와서는 그 형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고 졸지에 자기가 세자가 되죠. 세자 책봉을 앞두고 매우 마음이 복잡했겠는데 그 복잡한 와중에도 나름대로 그 자신의 소신이랄까요, 의지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요 시는요, 예, 이렇게 한 구가 7자로 된 칠원시고요. 기구에 빌공자, 그다음에 승구에 가운데 중자, 그다음에 그 결구에 궁자 해서 종성인 이응을 운으로 했습니다. 열성어제라고 하는 책에 2개의 절구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한 절구가 있고 이게 두 번째 절구인데 쌍으로 묶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쉬운 대로 요 두 번째 절구를 통해서 효종의 당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첫 구, 기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상, 부명, 총시공 했죠. 세상에, 예, 이 세상에 부명해서요. 부자는 이제 뜰 부자인데 요 뜰 부자 속에는 이제 헛되다, 허망하다, 뭐 진실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 많은 떠다니는 이름들은 총시공, 총 모두 시 이 시자는요. 지시대명사 시자인데 그냥 강조로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이런 것들은 다 공,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예요. 복림대고는요, 청나라에 가서 당했던 그런 왕자로서의 수모, 굴욕, 그 전쟁터의 그 고생, 자기가 소위 왕자라고 하는 그 이름들, 그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 자기 아버지가 일국의 왕이고, 예, 자기가 왕자인데 그런 것들이 다 공이더라. 예, 아무 소용이 없더라. 적든 크든 한 나라의 왕자인데 그런 왕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붙잡혀 가서 그 험난한 일을 겪고 그 굴욕을 당하면서 예, 그런 심정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을 불가적으로 보면 또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일체 개공, 예, 모든 건 다 공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쓰고 한들 때 되면 다 죽어가는 것이고 다 없어져가는 것인데 다 부질없는 거다 해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염세적인 수 있어요. 예. 또 이 효종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예, 내일 모레 이제 세자책봉이 되면 때만 되면 자기가 왕으로 즉위를 할 사람인데 이것을 이 세상이 다 모두 다 공이더라, 예, 다 부질없더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왕이 될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니죠. 예. 이래저래 죽기는 마찬가지야, 마음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 이왕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차피 모든 것은 다 공인 거 내가 한번 내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청나라에 가서 익히고 보고 듣고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버리라, 이런 식의 의미로 공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이름들이 다 공이야. 예, 다 공이지만, 예, 요 공이지만 그러나입니다. 그 느낌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 승구예요. 임유, 호흥, 일배중. 요 임자는요, 지역에서 보면 지택, 림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가를 내려다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자는요, 지금 아우인 인평대군의 집 뒤에 있는 소천, 거기서 지금 이 시를 짓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흐르는 물을 내려다보면서 호흥, 예, 호는 아주 호쾌할, 클 호자죠. 호기로운 흥을, 예, 일배중, 이 배자는 술잔 배자예요. 술 한 잔 속에 이 호기로운 흥을 일으킨다, 혹은 담아본다, 뭐 이런 의미예요. 요 호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예, 요 호자가 바로 이 공을 부질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주의에 따라서 살아보지, 요런 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효종은 평소에도 청룡 언월도를 들고 다니고 또 철퇴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그 무장스러운 느낌을 과시하고 그랬다고 했죠. 요것이 효종이 직접 소지했던 청룡 언월도와 철퇴입니다. 이 사진이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는 사진인데요. 예, 좀 찾아봤는데 눈이 안 띄어서 그냥 요 자체로 올렸습니다.
여기서 청룡이라고 해서요. 푸른 용이 그려져 있고요. 언월은요. 반달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달같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이 길이가 6자에서 7자면 거의 2m 정도의 것이고요. 이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용처럼 위험을 주거나 어떤 포즈를 나타내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그런 모양이죠. 대도라고도 하는데 삼국지에서 관우장군이 이 청룡 언월도를 들고 다니죠. 그래서 관도라고도 불립니다. 효종이 불모로 잡혀가서 돌아왔을 때가 29살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청년 때에 청나라에 가서 당한 그 수모에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리고 청나라의 그 큰 땅에 가서 느낀 바가 있겠죠. 그 흐르는 물을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제 세자가 되고 때가 되면 이제 왕이 되는데 내가 한번 우리 이 나라를 한번 세워버리라. 이런 호기로운 흥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예, 결코 이대로 이 조선을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을 흘러가는 물줄기를 내려다보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그 호기로운 흥을 일으켜본다. 한번 내가 해보지. 충분히 그 효종의 스타일로서 이럴 수 있다고 짐작이 돼요. 이 효종하고 서현세자하고는 좀 스타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전구예요. 고거, 국속, 성환참. 그래서요, 고거를요, 혹자들은 뭐 높은 의지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고거는요, 수레가 높다는 것은 유목 민족들이 이동이 많잖아요. 때문에 그 수레에다가 온갖 것을 다 싣고 다녀요. 그래서 수레 자체가 크고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거 하면은요, 오랑캐의 흉노족 혹은 여진족 이런 사람들을 고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한다면 청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고, 청나라의 국속, 이 국자는 이제 국면할 때 국자인데, 또 다른 의미로 어디 국면에 말리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이나 밧줄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요. 속자는 묶을 속이에요. 예. 그래서 국속하면 어디에 말리고 묶이고 하는 것이니까 8년간 청나라의 불모로 잡혀 있었던 상황을 국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거 국속하면은 청나라의 불모로 매어 있었던 것이 성환참. 성은 이제 정성성이 아니라 여기서는 부사로서 참으로고요. 환자도 돌아올 환인데 강조 의미로 또예요. 부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또한 참 부끄럽다.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죠. 예.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비록 소국이지만 참으로 부끄러웠다. 예를 들면 쪽두리녀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시에 청나라의 도르곤이 조선의 공주를 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종친 중에 한 여식을 골라서 의순공주라는 이름을 주어서 공주의 자격으로 도르곤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도르곤이 3년도 안 돼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의순공주가 의지가지 할 때 없게 되자 또 어떤 장군에게 첩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또 그 장군이 또 일찍 죽게 돼요. 하니까 이 의순공주의 아버지가 말을 해서 우리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정말 희생양 아닙니까? 예, 나라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욕을 당하고 오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 의순공주를 다 손가락질하고 그 종친을 딸 팔아먹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백성들이 5, 60만이 청나라에 잡혀가고 그 속에 처녀들이 여자들이 5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한 집 건너 한 명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런데도 그렇게 붙잡혀 갔다가 어렵게 조선에 돌아온 여자들을 환양녀라고 손가락질을 한 것은 우리 역사상에 참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청나라의 불모로 가서 약소국 왕자로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조국에 가면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나름대로 청년다운 그런 계획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고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이 바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예, 청나라에 매였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것. 요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부끄러운 일이니 이 부끄러움을 씻기 위해서 예,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북벌 정책을 내세우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로 봐서는 국가의 중흥을 위해서이고 아버지로 봐서는 삼전도의 굴욕을 씻기 위한 효성스러운 마음이 되겠고 해서 10여 년간 재위 시절에 청나라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어영청을 대폭 강화한다든가 예, 병기를 제조하고 또 네덜란드인인 아벨을 불러서 최신식 조총을 제조하게 하고 무기도 개량하고 대포도 개량하고 하면서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하고 또 대동법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 결과예요. 천향도도 한불궁 해서요. 천향, 이 천은 소천이죠. 예, 작은 샘물의 향, 소리향, 흐르는 소리. 샘물의 소리가 도도하니 이 도도라는 것은 샘물이 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거침없이 그냥 콸콸콸콸 흘렀나 봅니다. 예, 그런 샘물 소리가 아주 도도한 것처럼 한불궁 그 자신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청나라를 향한 그 한이 끝이 없더라. 그러니까 뼛속에 사무치는 그 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버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효종은 세자가 되고 이후 그 왕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북벌 정책이죠. 예. 여기서 요 19절로 북벌 정책의 성공 여부를 예감해 본다면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로 풀게 되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요 19절로 봐서 북벌 정책이 그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 이 천향부터 이 천향이 이 샘물이 아무리 도도하게 흐른들 천향이에요. 그렇죠? 예. 양자강이나 황하강 정도 도 아니고 아니한 말로 태산에 올라가서 하는 말도 아니고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끼케야 천향이에요. 시냇물이 흘러봤자 예, 아무리 도도하게 흘러봤자 예, 그 정도죠. 요것이 조선의 한계랄까요? 그 효종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조선은 이미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 이미 피폐해질 피폐해졌고요. 그 사대부 이하 백성들도 다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에 쩌들어 있는 상태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서인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보겠다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했던 예, 그런 상태고 효종 자체도 한불궁이래서요. 그 한이 끝이 없더라. 이성보다는 너무 감정이 앞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효종이야말로 청나라에 가서 그 선진 문물을 다 보고 듣고 온 사람인데 명나라를 멸망시킨 이 청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국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좀 무심하지 않았나, 좀 감정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효종은 10년 동안 준비를 해서 북벌을 하겠다고 했지만 39살 때 갑자기 죽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게 된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머리에 종기가 나서 그것을 치료하는 중에 과다 출혈로 인한 죽음이다라고도 말하지만요. 또 반면에 그 죽기 전에 노론의 영수였던 그 송시열과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송시열하고 독대한 후 한두 달 안에 죽었다 해서 그것을 또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허망하게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효종대왕의 그 북벌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은데 연암 박지원은 이 효종의 이러한 정책을 비유해서 그의 효생전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누라 등살에 10년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7년 만에 돈을 벌러 나온 그 허생이 역간 출신의 큰 부자인 변씨에게 만냥을 빌어서 그것을 백만냥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소문을 듣고 당시에 효종의 훈련 도감이었던 이완은
등장시켜요. 그 소설에. 그래서 그 이완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하고 허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허생이 그 세 가지의 방법을 얘기해 줘요. 그 첫째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임금이 삼고초려라도 해야 한다. 또 둘째가 명나라 군사라 할지라도 망명을 하면 조선의 병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셋째가 청나라와 교류해야 한다예요. 그런데 이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허생이 크게 야단치면서 쫓아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박지원이 은근히 그 효종의 정책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 소설을 읽은 정조가 박지원의 글을 작가라고 못 읽게 하는 문체 반정을 일으키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복림대군은요, 요 29살 청년으로서 청나라를 상대로 많은 준비를 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하고 꿈을 접게 되죠. 그 당시에 청나라는 어마하게 큰 나라고, 그래서 혹자들은 허망한 꿈이라고도 했지만 강국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방어가 아니었을까. 약소국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효종의 북벌책은 우리의 최소한의 자존심이고 또 우리가 기꺼이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효종의 심정이 이 시 안에 박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명과 청 사이에서 슬기롭게 외교를 했어야 되는데 지나친 의리 정치에 입각해서 친명 배금 정치를 했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북벌 정책이 실패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남송대의 효종이나 명나라의 그 홍치제가 받은 그 효종이라는 묘호를 받은 것을 보면 국가의 중흥을 위해서 애를 쓴 군주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종대왕이 29살 때 세조 책봉되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짐하면서 지은 시 효종 어필 7원시 읽어보셨습니다.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감히 어느 나라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에 불타는 청년 복림대군의 심정으로 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부명 총시공. 세상에 떠도는 이름들은 모두 공이다. 임유호흥 일배중. 그러니 흐르는 물길을 내려다보며 호쾌한 흥치를 한 잔술에 담아보노라. 고거 국속 성한참. 청나라에서 볼모로 메었던 것이 참으로 또한 부끄러운 일이니 천향도도 한 불궁. 샘물소리 도도하게 한이 끝이 없구나. 이것으로 효종 어필 7언시 읽어보셨습니다. 또 좋은 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